노르웨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500원 주세요. 만원 안 걸기 다행이었는데. 지난주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전당대 한다 안 한다 가지고 500원 걸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한다에 걸었는데 대표님은 그래도 하긴 할 거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내가 500원 내놓고 시작하시죠. 내가 안 한다에 걸면은 예. 나는 사람으로 안 보고 있다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비정상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잖아요. 정말 안 할 줄 모르셨죠, 근데. 그렇게까지야, 설마. 예. 설마 했죠. 왜냐면 이 전당, 특히나 이제 당 통합이라는 거는 당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통합이나 해산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전당대에서 그 당원들이 총회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그래서 근데 보니까 뭐 새정치 한다고 들어와가지고 그 낡은 정치는 빠른 속도로 완전히 다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때까지 구태다 해도 결국 전당대회는 하긴 해야 되니까 강목 들고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강목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전당대회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번엔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냥 전당대회를.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또 언론에서는 우회로를 선택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넘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전당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500원 제가 받는 것으로 하고요. 네. 자,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예. 삼성 관련해서는 할 말이 원래 많으신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2심 판결도 자세히 보셨죠? 예. 자세히 좀 짚어주십시오. 예. 저는 이 판결은 정말 우선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 기구에 의한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대법원에서 반드시 네. 파기 환송되어 가지고 네. 새로운 항소 심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산 해도표 아니다. 마침 그냥 외국이었을 뿐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예, 이게 비유를 생각 안 해오셨군요. 이거. 아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예. 예를 들면 도구란 문화재를 갖다 해외에 반출했을 때, 예. 그 해외 반출한 게 아니다. 그 받은 사람이 일본에 있었을 뿐이다. 아니, 일본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외 반출이죠. 돈이 해외로 갔는데, 예. 그리고 정상적으로 간 게 아니고, 신고하지 않고 간 돈이 그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뇌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산 해외 도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게다가 또 받은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예요. 예. 네. 페이퍼 컴퍼니인 줄 알고 보냈고. 결국에는 해외에 도피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없었다. 네. 그냥 뇌물로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해외에 있었을 뿐이다. 그런 정도죠. 그런 예. 정도죠. 그것도 굉장히 웃깁니다. 아니 축구하다가 공이 이제 라인 밖으로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드리블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밖으로 찬 게 아니라 공이 밖으로 나간 것일 뿐이다. 뭐 그렇게 공이 선 밖에 있었을 뿐이다. 네. 예. 반칙은 반칙이에요. 그것도 밖에서 하면 정경유착이 아니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 과거에 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뭐 문호발씨 사법장이나 거액의 불법 대출 등 과거에 그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은 전형적인 폭력 사건과 다르다. 오른손을 수로 때렸는데 왼손으로 때렸다 이런 거 아니면 저 얼굴 때렸는데 뒤통수를 때렸다. 전형적인 폭력 사건이 아니다. 이게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신종 사기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거. 그러므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이런 거 아니까. 이제까지 보도 소리예요. 듣도 못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네. 기발하기 때문에 더욱 매우 철화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 승계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청탁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경유착이 아니다. 나 이런 거 처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경유착의 정의를 본인이 정해버렸어요. 예. 매우 철화 안 합니까 이번에는? 뭐
석방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짜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 논리, 그다음에 근거 없는 그런 어떤 주장들이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는다. 야, 이거 대단하다. 사실 이 경영권 승계는 실제로 보면은 미리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를 한 흔적이 많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안종범 수석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민정수석한테 시켰고. 실제로 이제 네. 그 고용복지수석에게 네. 이 제일모직하고 이 삼성물산의 어떤 그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고 네. 또 심지어 민정수석실에서도 아까 그 네. 페이퍼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갔고 저쪽은 저쪽대로 아니 그러면 지금 재판부 주장대로 하자면은 정말 건실하게 앞만 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용 씨를 갖다가 밀실로 불러다가 네. 협박해가지고 돈을 갈취했다. 네. 그리고 돈을 뜯겼을 뿐 아무것도 그 대가로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요. 그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청탁이 없었고 그냥 당했다. 피해자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말도 사중은 아니고 말을 이용만 했을 뿐인데 그 이용료를 또 산정을 못 해요.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용료를 산정할 수 없어가지고 이용료 산정을 하지 않고 말을 빌려 쓴 걸로 처리했습니다. 빌려 쓴 걸로. 정유라 아니면 그 말 100번 재판부의 판단 증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말을 사줬기 때문에 최순실이 정유라를 위해서 그 말을 갖다 몇 번 바꿔요. 다른 그렇죠. 그 말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면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벤츠 자동차를 사줬는데 그 벤츠 자동차 마음에 안 드니까 볼보나 이런 걸로 바꿨는데 그건 내가 사준 게 아니라 그냥 빌려준 거다. 아니 차 빌려가지고 그걸 다른 차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빌려준 거라고 하더라도 그 비싼 말을 갖다가 왜 사서 빌려줬느냐. 그건 정유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정유라가 타다 가면 딴 사람 줄 거예요. 누구한테 줄 거예요. 줄 사람도 없어요. 정유라만을 위해서 산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빌려준 거고 빌려준 그 비용은 산정하기 어렵다. 그런 거 산정하기 힘들면 판사에서 내려와야지. 산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산정하기 싫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산정해버리면 액수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수십억짜리 말을 한 번 타면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게 빌려서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 계산해가지고 쓴 동안 해버리면 돈이 올라가고 그러면 집행유예를 할 수 없으니까요. 말이라는 것도 그것이 가장 좋은 어떤 상태일 때 아주 일정한 기간 타는 것이지 그 말을 가지고 뭐 30만 킬로 40만 킬로 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그 가격이라는 것이 바로 불과 짧은 순간에 다 쓰여지는 사실은 가격인 것이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피해자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런 행위의 결과로 이재용 부회장이 그 지배권이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재산권이 강화됐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더 말하자면 피해자가 강도를 당하는데 더 부자가 되는 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자가 됐어요. 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게 주고받았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안 보는 거죠. 아예 그쪽으로는. 그래서 피해만 입었다고. 네. 그래서 졸지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도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사실은 여러 그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놀린 재벌들이 이제 10군데가 넘습니다. 근데 그중에 유독 삼성만이 자신들의 그 경영권 승계와 같은 큰 어떤 과제를 갖다가 편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권력에 접근했고 어찌 보면은 다른 어느 재벌도 발견하지 못한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삼성이 유일하게 발견했고 유일하게 접근했어요. 그래서 독점하려고 한 사실 거죠. 당시에 SK라거나 하나라거나 여러 가지 롯데라거나 기업 현안들이 있는 재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그 최순실이라는 대통령의 특수 관계인을 갖다가 발견했고 최순실의 아킬레스건이 정유라한테 있고 정유라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이라는 것까지를 다 알아내가지고 집요한 어떤 승마협회 마사회 다 도운다고.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뇌물을 갖다가 주고 사실 일을 성사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딴 재벌들은 그 피해를 보지 않았는데 삼성만 피해 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마협회 마사회까지 다 이렇게 동원하는 거는 그럼 뭡니까 도대체.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네. 그러면 국민연금 혼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삼성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괜히. 그 무용표 이사장은 혼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저리 인정하고. 시킨 사람이 없어요. 네. 혼자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혼자 해가지고. 이게 대법이라는 것이 그 사실관계를 따지진 않지만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심리와 그다음에 이제 법리 적용에 대한 심리는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제 대법원에서 앞으로 다뤄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어떤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 경영권 승계를 돕지 않았다라는 이 판단. 네. 경영권 승계는 삼성의 노력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그리고 저절로 문영표라는 사람이 네. 아무런 이 권력적인 어떤 외압 없이 그냥 알아서 그냥 판단해 가지고 도와줘서 따름인. 근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산 해외 도피 부분 네. 이 두 부분은 반드시 판결을 갖다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첩도 예. 그냥 안종범 생각나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안종범 일기장입니까? 아니 오늘 갑자기 경기권 승계가 생각났다. 이렇게 해서 적은 거예요. 안종범 수첩은 실록이라고 할 만큼 본인도 인정했거든요. 본인의 생각이 적은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말을 그대로 적었다. 그대로 적었다는 게 다 무시됐어요. 인정 안 됐습니다. 하나도.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뭐 증거에 눈을 감고 애초부터 이재용을 갖다 석방시켜야 되겠다. 그럼 무죄로 석방하긴 힘드니까 부분 유죄로 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그 뇌물 가액도 한 50억 미만으로 이렇게 그렇죠. 낮춰서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몇 가지 사실은 36억을 갖다가 뇌물을 줘도 일반 다른 사건에서는 그 다 실형을 갖다가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6억이나 되는데요. 백보 양보해서 보더라도. 근데 여하튼 이걸 갖다가 특경가법에 적용 안 되도록 액수를 낮추고 그다음에 주요 여러 가지 혐의들을 빼고 특히나 그 형량이 높은 재산 해외 도피 부분은 완전히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짜 맞춘 전형적인 판결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된 이후에 언론들의 보도도 한겨레 경향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방송 중에는 이제 MBC가 집중적으로 비판했고 제외하고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합니다. 그럼 그 정도는 다행이고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나마 언거주춤한 거고 조선일보는 뭐 피해자를 가해자로 그러니까 범죄자로 만들었다면서 뭐 난리 났고요. 우리나라 그 언론사의 광고주 중에 최대 광고주가 삼성인 거는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작년에 이재용 씨가 이렇게 갇히고 재판을 이제 받게 되면서 작년부터 2017년부터 삼성이 언론사에다 제공하는 광고 4분의 1로 줄었어요. 언론사로서는 길들이게 들어갔고. 예, 언론사는 굉장한 그 타격이죠, 사실은. 예. 4분의 1로 줄었다가 이제 다시 늘어나겠군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 있죠. 예. 좋겠어요. 부자 돼가지고. 삼성 광고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이제부터는 또 대법원 공약을 위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갖다가 확정되기 때문에 공약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대법원, 이제 임기들이 이제 다 돼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대법관 구성이 엄청나게 또, 그 장충기 문자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법관 후보 당사자가 장충기 사장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잘 봐달라고 한 문자가 있었거든요. 예. 대법관 후보들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에 손을 탔나 안 탔나.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예. 그거 노력하겠죠, 이제. 예. 그리고 100%죠. 예.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민심도 달라지고 또 정권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 기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시간 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빨리 재판을 안 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들의 누가 임명이 되는지 굉장히 촉각을 세우겠죠. 1심 5년 나온 거부터 그때부터 이거 손을 탔다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이거 5년이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집행유예 하기 위해서 저도 뭐 그 지적을 했죠. 이거는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어떤 부분이다. 딱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임명될 때도 신경 많이 써야 된다. 대법관들은 잘 판결해 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삼성은 막연한 기대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그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대법관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형사 13부를 신설해가지고 거기다가 배당을 했어요. 뜬금없게도. 그래서 아예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재판을 맡은 정영식 판사가 한명숙 재판을 1심을 뒤집은 사람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그 감옥으로 2년 보낸 그 당사자인데 이 판사를 13부에 딱 꽂아서 애초부터 이 형사 13부가 삼성 이재용 회장을 위해서 신설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의혹이고요. 실제로 그 아주 옛날에는 뭐 쪽지로다가 심지어는 뭐 중앙정보부에서도 뭐 쪽지로다가 판사에게 형을 몇 년 때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갖다가 한 바도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미리 이제 그 어느 재판부에다 이 사건을 배당시키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나 없나 뭐 커넥션이 있나 없냐. 그걸 갖다 과거에는 수석 부장 판사가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신영철 수석 부장 판사 시절에 큰 난리가 났었죠. 그런 이제 사건 배당을 갖다가 이렇게 그 당시 촛불 집회, 강우병 촛불 집회 등과 관련된 사건은 다 그런 식으로 엄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큰 그런 이제 강경 보수 판사들에게 배당을 했던 일 때문에 그래서 들켜서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그걸 못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배당하도록 했지만은 사실 이 항소심 재판부 신설이라거나 또 그런 이 정영식 판사의 어떤 그 캐릭터라거나 이런 걸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고의적인 어떤 전자 배정 못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 신설해서 거기다 딱 꽂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가질만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정영식 판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확신범 같은 사람이죠. 확신범. 재벌 건드리면 안 된다. 재벌이 없으면 대한민국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정말 묵과하기 힘든 그런 옛날식 때렸으면 코피가 나야 된다. 피도 안 나는데 왜 폭력이냐 뭐 이런 거죠. 때렸으면 코피가 나야 폭력이다. 뭐. 본인은 근데 조선일보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제 판사에 대한 비판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것이다. 시대가 평가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것이다.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거.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자신을 비난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대목. 코멘트에 대해서 사회가 성숙해지지 않아서 그렇단 말, 사회가 성숙하는 과정이라는 말은 사회가 아직 덜 성숙해서 판사들을 이렇게 비난하는데 사회가 성숙하면 자신을 알아줄 것이다. 이런 취지죠. 그 성숙한 사회의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저는 사회가 성숙해 가는데 저항하는 세력들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본인은 확신범처럼 얘기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그 사법이라는 그런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상식을 세우는데 쓰여져야 될 그 무기를 갖다가 법적 권한을 갖다가 남용하는 거죠. 잘못 오용하는 것이고 정말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청와대 청원하신 분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결국에 바로잡는 거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대로 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우리가 떠들어야 됩니다. 사실.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혹시 대법관이 교체되면 그 대법관이 삼성과 무슨 관련이 없는지 샅샅이 검증해야 되고 시민들 감시의 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상고심에 가서도 그냥 형이 확정돼 버리면 이건 정말 정신적 상처거든요.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까지 해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실제 삼성이 이 일로 인해서 입은 이미지의 타격은 뭐 부회장, 오너가 나와서 그 당사자에 좋겠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입은, 그룹이 입은 타격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에 이재용의 타격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받은 타격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 같으면은 이 사람 다시 복귀도 못 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올 수도 없지만은 이건 뭐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같으면 이게 수십 년의 40년, 50년의 형량이 나와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기업 그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 우리는 유독 그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게 이제 화이트 칼라도 정확하게 맞지 않고 사실은 재벌이죠, 재벌.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다뤄가겠고요.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현직 검사가 폭로했어요. 현직 검사 폭로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서 검사에 이어서 안 검사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난리는 좀 나고 있죠. 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조금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안미연 검사가 이걸 폭로를 하니까 춘천지검에서 또 반박을 하고 안미연 검사는 또 재반박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소속 검사와 검찰 당국이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검찰 내에서는 판정이 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대로 된 그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검찰 바깥에서 특검을 임명해 가지고 수사를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지금 뭐 독립조사단 독립수사 뭐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일선 어떤 이 검찰관들에게 이걸 검찰에게 이걸 맡겨가지고 대검에다가 보고하지 않고 수사해라라는 건데 그게 이심전심 눈빛만 보면 다 아는 것인데 무슨 보고하지 말고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보고를 안 하면 물어보겠죠, 전화로. 예.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이걸 빨리 수사를 맡게 된다고 봅니다. 법사위에 계시면서 이제 겪어보셨잖아요. 권성동 위원장. 스스로 사임할 사람이 아니죠. 아니죠. 예. 근데 이 사건이 사실 우리나라 이 공공기관에 부정청탁해서 이게 부정 채용한 사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조사 대상의 80%가 부정 채용 사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채용된 사람 전원이 다 부정 채용된. 그렇죠. 전원이 한두 명이 아니라 80%가 아니라 전원이. 예. 그래서 이게 오죽했으면은 신임 사장이 지금 사장이 이렇게 취임을 해가지고 보니까 너무 엉망이니까 이 사람이 컴퓨터를 갖다가 통째로 이걸 검찰에 갖고 갔어요. 통째로. 예. 그래서 증거는 완벽해요. 증거는 이게 후임 사장이 전임 사장 시절에 있었던 비리를 다시 잘못 자기도 연루된 것처럼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아예 이걸 통으로 들고 검찰에다가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채용 한 500여 명의 채용 거의 대부분 99.9%가 부정 채용됐는데 여기 누가 부탁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현역 의원 이름이 5명 나옵니다. 그리고 전직 의원 이름이 2명이 나옵니다. 이 7명이 모두 같은 당이에요. 그리고 7명이 우연히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원랜드가 소재하고 있는 거 강원도 인근 지역구를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강원랜드를 갖다가 국회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이니까 국회 감독을 하는 그 위원회 뭐 이런 등등 해서 다 연고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데 당시 그 춘천지검장이 이걸 다 덮은 거예요. 그렇죠. 이름도 다 써 있는데 거기에. 이름 다 써 있는데 부르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덮었다가 나중에 감사원에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좌관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보좌관 구속된 상태에서 의원의 지시로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의원은 지금 이제까지는 부르지 않다가 얼마 전에부터 불렀는데 2번을 갖다가 소환을 거부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피의자 신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이분이 사법개혁 특위에 들어가 있어요.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거야. 검찰을 개혁하겠다.
일부러 거기 들어갔을 수도 있네요. 아니 본인이 그 일부 보도됐습니다. 본인이 원해가지고 검찰 개혁하러 들어간 거예요. 사법개혁 특위. 검찰의 자신에 대한 수사를 거꾸로 방어하려고 글로 들어간 거네요. 그렇게 되면. 뭐 그런 점에서 권성동 위원장은 지금 본인은 자기는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백보 양보해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그러면 그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를 결과에 따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가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있으면 안 되죠. 법사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법무부 예산, 그다음에 인력 관리 문제, 그다음에 주요한 그 사법개혁 문제 이거 다 법사위가 다루는데 그런 사람이 법사위 위원장으로 앉아 있으면 검찰이 제대로 그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법무부 같이 감독하는 게 검찰인데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따지자면. 그런데 이제 본인은 사임을 안 할 것 같고 민주당이 그 사임을 강제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이제 그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법사위원장이 이제 사임을 하고 조사가 끝난 뒤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시 복귀하든 아니면 사임하든. 예. 그게 마땅한데 본인은 또 본인은 좋다. 뭐 법안 처리 안 하면 누가 아쉽냐. 정부 당국이 아쉽지.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죠. 뻗대고 있는 거죠. 배짱이죠, 배짱. 예. 자, 요 얘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올까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예측 가능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500원 잃을 수도 있었어.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노회찬, 심상정. 예. 심상정, 노회찬. 두 분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역할을 하십니까? 선거운동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두 분이 직접 나가시냐 이거예요. 두 분이 직접 나가서 실패한 역사가 길죠.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나가십니까 혹시? 저는 뭐 나갈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심상정 대표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월권이고. 네. 일단. 정의당을 한 몸으로 의논하잖아요, 원래. 아니요, 정의당도 다 이렇게 개인의 의견도 있고, 당론도 있고. 네. 저는 일단은 당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저로서는 그런 생각은 없는데, 일단 결정은 또 당과 의논해서 내려야 되니까요. 네. 그러면 심상정 대표도 본인 생각이 따로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논의는 되고 있는 거군요. 나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그런 요구가 당에서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심상정 대표 얘기는 못 들어보셨고요. 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래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네이버 댓글 관련해서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도 많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고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죠. 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 사안은 제가 무척 관심하는 오래전부터 네. 예. 이 소위 시발단을 적발한 사람으로서 네. 블랙하우스 봤습니다. 블랙하우스. 그래서 오늘 그 이후의 얘기를. 아하. 예. 네. 블랙하우스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댓글을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 매크로라고 불리기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블랙하우스에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능은 하다. 예. 그 프로그램이 정말 쓰였냐 아니냐는 사실 경찰이 수사할 내용인 것 같고 네. 프로그램이 가능하긴 하다는 걸 시연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스토리가 됐군요. 이거. 네. 네. 그러면 의원님도 이 매크로가 사용됐다고 의심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심 정황 정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의심합니다. 왜냐 정황 하시다. 증거가 있으므로. 어떤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그 포털이 다 아시는 얘기인데 이제 포털에 우리 기사가 올라갔다고 쳐요. 그러면 우선 일면에 뜨길 바라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되니까. 올린 댓글이 맨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보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댓글을 내가 올렸을 때 누군가 추천을 많이 해주길 바라잖아요. 네네. 거꾸로 이걸 활용해서 뭔가 여론을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댓글을 쓰고 그 댓글이 많이 달렸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원하는 기사여서 상당히 노출되고 네, 뭐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런데 되게 그 네이버든 다음이든 일면에 떴을 때 댓글이 하나 올라가고 그게 추천되는 속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도. 통상적인 속도 같은 게 예, 있죠. 예,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예. 민감한 기사에 아주 자극적인 댓글이 달리고 예. 그 자극적인 댓글의 초기에 댓글이 올라가자마자 막 그 보통 예를 들어서 1분의 정상적인 속도로 10개 내지 20개 추천이 된다면 예. 막 비상적으로 새벽에는 뭐 몇백 개씩 몇백 개씩. 예, 1분에 몇백 개가 막 추천이 달리고 그런 동영상을 네티즌이 찍어서 하도 이상하니까 네. 인터넷에 올려놓기도 했죠. 그리고 네. 저희한테 고발도 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댓글에 추천이 많이 달리는 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방법인데 좌표 찍기라 그래서 네. 폐쇄망에서 어떤 기사에 댓글을 올렸으니 가서 찍어라. 추천해라. 이런 방식. 그건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예, 사람이 하는 방식. 자발성에 기초한 거니까 이거는 애매한데요. 이게 사람이 찍을 수 없는 속도로 댓글에 추천이 올라가는 경우에 대한 고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람이 했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연예인의 팬클럽들이 네. 새로운 앨범 나왔으니까 자 저기 가서 추천하자 이런 경우는 과거부터 네. 있어 왔고요. 네. 그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팬심에 근거한 거니까 네. 이거를 범죄로 몰기 그렇습니다. 특별한 그렇죠. 예외적인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한 거 아닌가? 예, 그거는 이제 블랙하우스에 조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블랙하우스에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것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예, 예. 댓글 다는 것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댓글 다는 프로그램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댓글에 공감을 누르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 거죠. 댓글은 그냥 텍스트로 달기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좋아요에 해당되는 그렇죠. 공감의 버튼을 누르는 프로그램 또 따로 있죠. 그렇죠. 근데 댓글은 제 아이디로 예. 얼마든지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추천은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렇죠. 1아이디당 한 번. 예. 그러면 제가 네이버에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3번까지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 블랙하우스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전 단계를 얘기해 보면 예. 그 프로그램은 아마 아이디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십 개 수준으로 돌린 것 같더라고요. 예.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디 확보를 하지 않으면 매크로를 돌릴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한 사람은 3개밖에 아이디가 없으니까 네. 만약에 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매크로를 사용하면 겨우 3개 찍기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그런데 의미가 없죠. 몇십 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아이디 확보를 위한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어요. 4가지요? 예. 예. 우선 첫째는 아이디를 구매하는 겁니다. 돈 주고 산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럴 수도 1,000원 있어요? 내지 3,000원 정도의 아이디가 이게 매매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본인이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파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불법적으로 해킹해가지고 파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해킹은 나오는 거예요. 우선 네. 구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실제 구매 사이트가 네, 있다. 네. 그래서 그 구매 사이트는 저희가 이미 지난번에 1월 31일 날 고발했습니다. 그건 완전히 불법이죠, 그냥. 네, 그것도 예. 불법이고 두 번째 양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 제가 공장장에게 내 아이디 써도 좋아 3개 줄게 이렇게 하는 거.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아하. 네,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번을 도용한 해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나머지도 네. 문제지만. 네. 비번. 아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 비번을 해킹 당해가지고 아이폰 쓸 때 뭐 여러 번 막 비번이 막 안 돼갖고 바꾸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 해킹이 의심되는데 요 해킹의 경우도 불법입니다. 비번 도용도. 그건 너무 당연히 불법. 그다음에 네 번째 또 있습니다. 네.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가공으로 만들어요. 신상 정보를. 그렇게 해서 아이디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네이버에 가입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네, 가공의 신상 정보. 지금까지는 정말로 실제로 있는 사람들을 빌리거나 뭐 해킹해서 따거나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있지도 않은. 네.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프로그램이래요. 이거는 정말 고도의 범죄죠. 요거의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짜 번호로 본인 인증을 받아서 아이디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가짜 번호라고 하면 가짜 전화번호요? 네, 가짜. 그럼 주민등록
DB하고도 이렇게 확인하지 않나요, 원래? 그거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짜 번호를 거네요. 예를 들면 010 따따따따따따따 요 수식만 갖추어지면 네. 그게 본인 인증이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가짜 프로그램. 그러면 인증 번호가 날라와서 그걸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가짜 번호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기 우리는 어렵죠.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대개 요 구매 양도 해킹으로 인한 비번 도용, 그다음에 가짜 번호를 생성해서 본인 인증을 하거나 신상 정보를 생성해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디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 주민등록번호 체계 허점인 혹은 전화번호 체계 허점을 잘 아는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짜서 네.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그 신상 정보로 아이디를 대량으로 생산해낸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나왔는데요. 네. 그런 그 허점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입니다. 저희의 의심은.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프로그래머. 근데 그러려면 네이버가 이런 소위 이제 신상 정보를 체크하거나 하는 시스템도 알아야 되죠. 네이버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도의 전문가입니다. 그냥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댓글 다는 프로그램은 비교적 간단하게 실행이 그렇죠. 되는데 맞습니다. 댓글에 추천을 다는 건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 프로그램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겠죠. 추천은. 왜냐하면 댓글은 그냥 1아이디로 무수히 달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디가 노출되는 게 문제지. 예. 그거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의심이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수많은 고소 고발을 우리가 신고센터로 받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욕을 엄청 먹으면서 고발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렇게 받고 나서 또 하나 더. 욕을 먹은 이유는 뭐 하고 있냐? 네. 저는 열일하는데. 이거 굉장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인터넷을 매일 하고 뉴스를 매일 보는 사람한테는 직접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국가 정책을 떠나서 매일매일 이런 그 댓글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일반인들이 이제 도대체 손 놓고 뭐 하고 있냐고 확인하는 거죠. 예. 네, 손을 놓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의심은 뭐냐면 이게 아시겠지만 되게 댓글에 추천이 많이 올라가고 문제되는 댓글이 올라가는 걸 보면 우선 이상한 댓글이 하나 올라와요. 저희로서는 이상한. 그럼 거기에 초기에 막 추천이 올라가서 맞습니다. 상위에 올라가요. 첫 번째 상위에 올리고 나면 두 번째 상위에 노출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의심은 이거 개인적인 의심입니다. 처음에 초기에 댓글이 올라가고 막 찍는 건 좌표 찍기 같아요. 좋아요를 찍는 건. 그다음에 그거를 유지하는 건 기계적 조작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람 플러스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제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쳐다보다 보니 그런. 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상한 댓글을 하나 올리고 나서 사람이 막 추천하는 느낌이 드는 그 과정이 조직적인 냄새가 난다. 조직적인 냄새가 난다. 네. 그리고 그 방식이 저희들로서는 이건 과거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새벽 시간에 뭐 학생들이 학교 가거나 혹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직전 시간대죠, 보통. 네. 그런 시간대에 갑자기 특정 기사에 이 말씀하신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 나빠요가 급증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네. 그 시간대에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기사가 노출이 되면 여론이 이렇구나. 네.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죠. 그게 근데 한 발 더 들어가서 이런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냥 여론이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거는 정말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심지어 부지런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이제 새벽.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맞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한 1시까지 하다가 이 눈알이 눈동자가 아파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한 6시에 다시 보면 네. 때로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면 사람인지 세력인지 집단인지 모르겠지만 믿는 게 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24시간 이걸 쳐다보고 있겠냐. 그러니까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근데 기계는 24시간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혹은 거고요. 사람도 그 시간대만 끼워서 그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하나의 아까 혹시 조직적으로 기계적 조작을 하지 않냐 이런 의심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또 10시에 그 댓글 문제되는 댓글 뭐 조작 관련하여 뭐 댓글은 100여 건 또 요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고발한. 식으로 만들어진 댓글 중에 정말 이건 문제다. 잠깐 하나만 더 얘기해요. 하나만 더요? 예. 네. 왜냐하면 특정 정치인, 보수 정치인 지지 사이트를 저희가 쭉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매크로 활용법을 거기서 나누고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매크로 활용하는 법들을 아주 깊이 있게 의논을 소수가 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그것까지 모여서. 네, 그것까지 저희가 오늘은 경찰에 고발합니다. 모의니까요, 모의. 네. 특정 정치인이 만들리는 특정 정치인 개인이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특정 정치인 지지 집단들이 이 매크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정황을 봤다. 확인했다. 네, 그거는 매크로는 사실 범죄거든요. 이게 그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예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위하여 이게 다양한 여론 형성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추천된 댓글이 위로 올라가고 네. 댓글 많은 뉴스가 또 상위에 노출되는 요것이 네이버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네.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네. 근데 그 여론을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다. 그래서 이건 명백히 범죄인데 그런 범죄 행위를 모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된 거죠. 업무 방해를 당한. 피해자인데 예.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아주 섭섭한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 왜냐면요. 수많은 깨시민들이 예. 이 댓글 조작 정황을 발견하기 전에 예. 제일 먼저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곳이 네이버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동안 오히려 네이버가 뭐 했냐 이런 생각이 갈수록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는 피해자인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거 이제 방치한 거 아니냐. 이제 네. 네이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는 이건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책임을 묻는 분들도 있고 더 그리고 적극적으로 방치했다면 왜 방치했냐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이게 방치가 아니라 왜냐하면 특정 기사가 언제 어떻게 노출될지는 오로지 네이버의 편집팀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매크로나 혹은 뭐 누군가 집단이 작업을 하는 걸로 의심되는 글들은 보면 어떻게 알았는지 재빨리도 달려와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며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네이버가요. 이게 문제 제기가 많이 되니까 요 관련된 의심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근데 그렇습니다. 어느 경찰서에 고발했냐? 분당 경찰서에 했습니다. 아, 본인들이 있는 곳에. 네, 소재지에 했는데 근데 이거는 분당 경찰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에 특화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네이버도 본인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예, 업무방해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 분당경찰서에. 본인도 억울한 점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의뢰를 했지만, 분당경찰서가 아니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수사대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예, 서울이니까 이쪽에 네, 서울이고 최소한 경기도 경찰서에 하는 게 맞죠. 예. 네, 도경 차원에. 예. 자, 아이디 사고 판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그 네 가지. 아예 가짜 주민번호와 가짜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아예 가상의 인물로 아이디를 만드는 건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다 고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국정원 패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국정원이 2012년에 했을 때 그때 검찰 수사를 보면 그때 이미 매크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 그때도 사람만 한 걸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사람 플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그때도.
네. 그리고 이미 다 알려진 그 알고리즘 변경 건도 네. 지금의 1대1 공감, 비공감 1대1인 건 요게 국정원 댓글이 횡행하던 그때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죠. 예. 중간에 한번 바꿨다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이게. 예, 그 후에 1대3으로 바뀌었는데 1대3이 그게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거죠.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네. 근데 다시 1대1로 바뀌면서 이런 정황들이 나타나다 보니 저희로서는 맞습니다. 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뭐 어쨌든 네이버가 오라는 점도 있고 네이버가 해명해야 되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만 저희가 이제 옵션 알기라고 제가 한 예. 두세 달 전에 제기했던 게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 여기에 뭔가 프로그램. 그렇죠. 그건 좀 조작을 하다가 잘못해갖고 옵션 열기 붙은 거죠. 그렇죠. 옵션 열기가 이제 아이디까지 쭉 복사하다가 나오지 말아야 할 게 나와버린 거죠. 예. 그 네이버의 버그 때문에 잡힌 네. 정황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조사를 하다가 실제 이런 형식을 통해서 달린 댓글 자체도 고발하게 됐다면서요. 무슨 문제가 있는 댓글이 나왔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전히 정파적인 입장에서 뭐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공감, 뭐 하야는 비공감 이런 식의 댓글이 상위에 노출됩니다. 예. 그건 뭐 저는 장난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치는데. 그게 매크로 의심이 없으면 장난이지만 매크로 의심까지 있으면 장난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죠. 어려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소개하기가 힘든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지목된 이름을 빼고 얘기하자면 고정 간첩 치매 걸린 따따따 사살하자. 따따따 사살하자. 그리고 네. 그다음에 따따따 현 따따에게 뭐 이를테면 성접대를 받았다. 뭐 이런. 그다음에 세 번째. 화재 많이 났잖아요. 그 화재에 따따따 포착됐다. 방화범 의심. 여기가 다 동일 인물입니까? 네. 따따따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일 따따따 정말 모욕적인 성적인 글이 들어가고 추따따 뭐 이런. 추미애 대표군요. 네. 그다음에 양아치 따따따 이런 얘기하면 혹시 이거 심의 걸리지 않을까? 그래도 할까요? 어쨌든 이런 극악한 게 있다는 거. 이런 댓글들이 이제 야, 아니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식칼로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능지처참 뭐 이런 정말 저희가 의견 제시 댓글은 그걸 고발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입에 담을 수 없는 게다가 네이버는 청소년들한테도 다 노출돼 있는데 이런 걸 왜 안 지우죠?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네이버 따따따는 지우고 문재인 따따따는 안 지운 것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누구나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이 따따따가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뭐 염산 샤워, 뭐 껍질을 벗겨. 염산 샤워는 가족이죠. 이게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 이게 무슨 정파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뻘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희 고발에 대해서. 거꾸로 고발을 당하기를 원한 거 아닌가요? 고발을 당한 다음에 야 문재인 정부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이렇게 탄압한다라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 정도가 심한데요. 산채로 껍질을 벗겨라 뭐. 그리고 식칼로 썰어서 이게 정말 그것도 뒤끝 읽을 수가 없네요. NECK를 썰자는 거잖아요. NECK.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댓글을 고발했을까? 이거하고 허위 사실은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 그렇군요. 이런 프로그램 의심 혹은 뭐 세력의 의심 되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게 노출이 되고 네이버도 삭제하지 않고 이건 그냥 욕을 했다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공장장께 우리가 이제 자꾸 정파적으로 저희의 이제 가짜뉴스나 댓글 고발을 몰고 가는 흐름이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예. 뭐 저는 표현의 자유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악성 댓글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헌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일찍이 하신 분이 계세요. 누가요? 홍준표 대표님이요.
MBN과 지금 최근, 대치 국면이죠. 예. 정말 스트롱이신데요. 예. 저는 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좀 이게 피해의식도 있어서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저렇게 했으면 언론들이 막 난리가 났을 텐데 난리 났겠죠. 왜 언론들은 홍스트롱 대표 앞에서는 그렇게 작아질까 이런 게 더 저한테는 포인트입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또 하나의 뉴스거리긴 한데 저는 저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댓글 조작, 이게 사람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여론을 가지고 가짜로 가공을 해낸 다음에 이렇게 퍼뜨리는 것도 문제고 또 그걸 방치했다면 그것도 큰 문제고요. 그렇죠. 예. 저는 어떤 의미에선 방치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그 인터넷 여론 조작의 경우 각 기계까지 동원해서 하면 제 머릿속을 기계가 헤집고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사람들이 믿겠냐 하는데 이런 걸로 도배돼 있으면 정말로 이렇게 여론이 나쁜가? 내가 잘 모르는 건가?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게 실제 지지율도 연결이 돼요. 때로는. 그럼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뭐 욕하면 그럼 나만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거를 개인들이 찍고 막 손으로 적어서 기록하고 답답하니까 막 이 민주당에다가 이거 뭐 하고 있냐고 화내고 네. 그런 개인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뭐 일상 중에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없고 포털에서 뉴스 읽다가 밑에 댓글 보고 여론 동향이 이렇구나 파악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누군가의 조직적인 조작으로 만들어지는 건 범죄죠.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이런 문자가 왔네요. 해외 거주민의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문자 인증만 받으면 아이디를 만드는 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한 게 아닐까. 가짜 번호 인증. 네. 이건 있습니다. 해외에 그러니까 가상 휴대폰 번호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게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을 두 가지를 섞어서 썼을 수도 있겠네요. 해외에 누군가라고 신청을 하면서 해외 가상 휴대번호를 만들어서 매크로 프로그램도 또 거래가 되는 사이트가 있다네요. 이거 아는 분들이 많네요. 이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집단 지성이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매크로를 만들기도 하지만 아예 거래하는 매크로 자체도 거래 사이트가 있다. 요거 이제 지금 당장은 이렇게 수면만 이렇게 훑고 있는데 점점 들어가면 뭐가 나오겠죠. 네. 예, 제보자도 나올 것이고요. 혹시 뉴스공장에 제보하시고 싶은 분들은 뉴스공장에 제보하셔야 되고 최민희 전 의원이 지금 디지털 소통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최민희 전 의원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연락처는 인터넷 쳐보면 나오겠죠? 네. 물론 네이버의 반론도 저희가 실어드릴 수 있습니다. 반론기에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근데 이거 더 깊이 파야 돼요. 네.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또 그때 나오시는 걸로.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파고 계신 속도로 볼 때 뭐가 더 나올 것 같네요. 네. 조용조용히 네네. 아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예. 최근에 특히 네이버 댓글 관련한 의혹들이 많죠. 예. 최민희 의원과 그 부분을 짚어봤는데 서로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처벌 조항으로는 충분한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관련 토론을 준비하고 계신 민병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네이버 얘기하면 네이버에 절대 안 떠요. 예. 절대 안 뜨는데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갈 생각인데 어제 이제 최민희 의원 나오셔가지고 누구도 수사하기 전에는 매크로가 이용되고 있다고 매크로는 자동 프로그램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용되고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이제 아이디가 많아야 되니까 아이디를 사고 판다든지 또는 뭐 불법적으로 만들어낸다든지 뭐 그런 정황들. 예. 그런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밝혀지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처벌 조항이 미비해 가지고 충분한 단죄가 안 된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업무 방해죄 정도로 처벌을 그렇죠.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업무 방해를 한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발견되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명예훼손이랄지 허위사실이 유포가 됐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죠. 그건 내용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네. 근데 네이버는 자체 야권에 의해서 이것을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는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추궁을 할 때 네. 자기들은 야권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들여다볼 방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공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는 이제 생산자하고 배포자만 우리가 처벌을 갖다 하고 있는데 네, 댓글 생산자. 사실은 운영 자체를 갖다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공감하는 것이 네이버는 사기업인데 뭐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통제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이제 한간소리인 것이 네이버의 그 첫 화면을 본인의 그 모바일의 첫 화면으로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 공공의 영역에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공공 홈페이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도 하는데 네. 비슷한 사람끼리 뭐 친구를 맺고 비슷한 글을 자꾸 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그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됐을 때 그것이 빛의 속도로 전파돼 갖고 미국에서는 오바마 테러 사건 같은 것이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 연말에 NSC를 열어갖고 네. 이 문제를 갖다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자. 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전담 수사대를 둡니다. 뭐 어떤 부분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가짜 뉴스 생산. 예.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운영자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합니다. 아 예. 예. 그게 올해부터 그 발효가 된 소셜 네트워크 운영 개선법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발견됐을 때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24시간 내에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렇다면 그 법의 정신을 운영하면 네이버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만약에. 네. 예. 네이버를 통해서는 그 댓글 공작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그렇죠. 매 6개월마다 또 정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어떻게 접수했고 어떻게 삭제했고 여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다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한다면 공공재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사회적 기금으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SNS 회사들이 사기업이라고 빠져나갈 수 없도록 아예 그렇게 예. 공공의 영역에서 통제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646억 원의 벌금을 갖다가 646억 원이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돈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독일법은 이제 플랫폼 운영업체한테 기업한테 이제 이런 의무를 갖다 부과하는 법인데 사실 이게 되게 이제 페이스북법이라고 그래갖고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포탈까지는 안 가요. 근데 이제 그 다른 나라 포탈 예를 들어 구글하고 네이버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구글은 뉴스 서비스가 있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설정을 해야 겨우 나타나는 정도고 그냥 검색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네이버를 띄우자마자 뉴스가 쫙 깔려요. 마치 페이스북이 소식들을 쫙 전하는 것처럼 성격이 다른 거죠. 우리 포탈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이런 그 SNS에 대해서만 네. 플랫폼 운영업체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만든 거고 프랑스는 뉴스 사이트에까지 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아, 프랑스는 뉴스 사이트에서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포탈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국적 특징이 있으니까요. 지난 트럼프 힐러리 대선 때 보면 결국 미국에서는 이제 포탈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운영이 안 되니까 페이스북이 그 기능을 했거든요. 뉴스를 전파하는 거점으로. 근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가 유통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거죠. 네. 그렇죠. 네. 특히 트럼프 진영에서 가짜 뉴스를 많이 생산했다는 것이죠. 네. 작년 1년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18개국에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갖다 가짜 뉴스가 미쳤다 하는 결과 보고서가 나옵니다. 네. 멕시코 같은 경우는 8만 5천 개의 트위터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가짜 계정. 야당의 선거에 불리하게 이용했다는 보고가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지방선거 때 터키에서 페이스북 홍준표 지사 후보 또 남경필 지사 후보의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90% 생산된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자면 두 분 그 외에도 사실 찾아보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이제 막 올라가면 좋아요가 많다는 건 공감을 많이 얻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인기가 있고 그런 지표인데 그래서 근데 이제 페이스북은 좋아요를 어느 나라에서 눌렀는지 누가 눌렀는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에서 눌렀는지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 표시해 봤더니 다 터키에서 나온 거예요. 90%가. 남경필 도지사의 지지자 90%가 터키에서 하는 거죠.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터키하고 우리하고 시간차가 6시간 정도 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새벽 3시면은 터키는 밤 9시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댓글 부대들이 주로 새벽 3시에 작업을 시작하잖아요. 네. 사실 새벽 3시에 작업을 하려면 2시부터 뇌도 운동을 해야 되고 몸도 운동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점이 국내 거점하고 외국 거점이 또 하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럼 돈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IP를 세탁한 게 아닌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IP를 세탁해가지고 거기 찍히는 건 터키인데 추적해보면 결국 한국 어디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도 사이버 전사 1000명을 육성하겠다고 네.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네. 2004년도에 박사모 108조라는 게 있었죠. 네.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것을 육성하자. 그래서 그때 민관 중심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는 민간 주도에서 관주도로 갔죠. 네. 지금은 아마 전관 주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관 주도는 뭡니까? 퇴직 공무원 국정원. 네. 퇴직 공무원. 지금 네이버 같은 포탈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 이전과는 다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거 매크로를 사용한 거 아닌가 싶은 댓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댓글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당에서 추미애 대표 지시로 이 문제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자. 끝까지 발본색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모니터단이 50명입니다. 모니터 단을 따로 꾸몄습니까? 예. 네. 대선 때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대선 때보다 더해요, 근데. 저도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건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제 하나는 잠시만요. 이게 하다가 끊어졌네. 이 중요한 얘기니까 저희가 3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 이어서 저희가 마무리를 못해서 민병도 의원과 네이버 관련 문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제 SNS를 운영하는 주체를 처벌하는데 우리는 그런 관련 법률이 없다. 예. 해서 개정해야 된다. 신경민 의원이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률안을 발의를 하긴 했죠. 예.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해서 매크로에 대해서 그 챗봇 작동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제 이 법안은 여전히 생산자하고 배포자만 매크로를 써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가짜 뉴스를 포털을 통해서 유포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플랫폼 운영자한테 그러니까요.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한국에서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어제 최민희 의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개정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미국 같은 경우는 사기 행위로 봅니다. 정치인이나 사기죠. 기업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기 행위로 처벌하는 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작동하지 못하게 그 댓글 정책을 네이버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범죄의 원상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의원님은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를 사고 파는 행위도 처벌해야 되고 당연히. 예, 플랫폼 운영업자에 대한 그 책임을 갖다 부과하는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운영업자라고 하면 이 케이스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법안이 발의돼야 된다. 준비 중이신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미래당이 아마 당론으로 동의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합니다. 아직 소개 안 했는데 바로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네. 근데 뭐 또 하태경 의원님 시간을 저희가 잘라 쓰고 있기 때문에 불쑥 튀어나오셨는데 경고 한번 하고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히 그 생산하고 퍼뜨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운영자 네이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만드실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토론회도 개최하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내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네이버도 참가한 가운데 토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의 책임자도 나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시기 전에 서울시장 도전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쟁쟁한 물론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도 쟁쟁하고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뭐 하여튼 이름 거론되는 분들 다들 쟁쟁한데 꼴찌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정책으로는 이미 120%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서 받고 계십니까? 이미 언론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를 못 본 것 같은데. 심지어 네이버에도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네이버를 이렇게 이제 예. 문제 삼으셨으니까 아주 검색어는 안 오시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예, 정책으로는 뭐 120% 준비가 되어 있다 한 제가 말씀을 갖다 다시 한번. 기사가 몇 개나 났습니까? 120% 전부 준비되어 있다는 게. 그 검색을 해봐야겠는데. 저는 본 적이 없고. 뭐 한 120개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얘기하시고 가시죠. 이건 뭐 서울시장 관련해서 무신 자리는 아닌데 나오셨으니까 한두 마디는 제가 또 예의상 여쭤봐야 되니까 120% 정책은 준비되어 있고요. 정책만으로는 나오지 쟁쟁한 후보들을 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장 깨기를 이제 조만간 선언하려고 합니다. 최배달의 그 가라데. 일본에서 가라데 고수들을 도장마다 찾아다니면서 1대1로 붙어갖고 도장 깨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님 페이스북에 오늘 친구 신청을 해서. 도장 깨기를 페이스북에 가서.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을 해서 민병두가 만든 정책.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정책. 박원순 시장이 5만 명의 공무원과 수백 명의 싱크탱크를 갖다 동원해서 6년, 7년 동안 만든 정책과 민병두가 만든 정책을 1대 5만으로 도장 깨기를 하자. 오늘 이제 박원순 시장님 페이스북에 도장 깨기 신청합니다. 예. 왜냐면 그거는, 계정 깨기예요. 도장 깨기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계정 깨기 진행되면 저희가 짧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번입니다. 민병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과 함께하는 그것마저 알려주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이렇게 대대적인 폭으로 떨어지고 올라간 게 아니면, 추세하고 어제 얘기만 해주세요.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올림픽을 앞뒀는데 이게 안보 전국이 펼쳐지지 않는가 그 혼돈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와 비슷했습니다. 0.6%포인트 하락한 62.9%입니다. 부정평가는 똑같습니다. 32.4%고요. 예를 들어서 네, YTN 같은 거 보면요. 올림픽 얘기를 하면서 북한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네. 올림픽 얘기하면서 아베 총리 혹은 뭐 펜스 부통령이 압박하고 있다. 이 네. 뉴스를 계속 내보내요. 올림픽 뉴스가 아니에요. 북한 뉴스지. 네, 좀 착각이 될 정도로 네. 올림픽이 상당히 국가적인 대사인데 지금 올림픽은 없어요. 뉴스에서. 네, YTN 같이 24시간 네. 보도하는 채널 잘 보시면 올림픽을 앞에 꺼낸 다음에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 핵 무기 얘기, 네, 미사일 얘기. 네. 그 얘기로 올림픽 뉴스가 덮여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올림픽은 올림픽인데 북한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예술단 만경봉호 그 방남 이 논란도 상당히 네. 지속이 돼 있었고요. 펜스 그렇습니다. 대통령 천안함 기념관 방문, 탈북자 네. 면담. 예. 올림픽하고 예. 상관없는 얘기, 올림픽을 빙자해서 북한 얘기하는 거. 예. 이 보도가 그 D-3일, D-4일째 이렇게 이번 주에 지속이 됐는데 이제 바로 오늘이면 경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상당히 임박한 시점이었는데 올림픽 뉴스가 예, 없어요. 올림픽 뉴스가 상당히 많이 올림픽 뉴스도 있습니다. 예. 올림픽 때문에 온 북한 선수단 이야기 네. 혹은 뭐 그 논란 절반 그다음에 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는 뉴스 절반. 네. 이게 24시간 뉴스의 올림픽 뉴스예요. 제가 예. 맨날 보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정말 올림픽 뉴스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지율이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 지지율 올라갈까 싶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하간
가장 가까운 우리가 주 중요하는 거라 가장 가까운 어제 수치만 말하자면 얼마입니까? 어제 수치는 63.4%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는 어제 500명하고 그러니까 전날 500명하고 당일날 500명하고 합쳐서 통계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당일날 수치는. 500명 분만 보면 67.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올림픽 관련 보도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이 아니라 북한 뉴스였어요. 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북한 뉴스입니다. 북한 뉴스. 남북 단일팀 뉴스도 그렇고요. 다 북한 뉴스예요. YTN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별로 없어서 보도되었구나.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당 지도를 간단히 짚어주시고. 사실 민주평화당이 이미 창당을 했고 곧 바른미래당이 창당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정당 지지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잠재 정당 지지도를 불러드리면 현재 정당 지지도는요. 네.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예, 민주당이 43.7%입니다. 네. 현 지지율 대비 3.1%. 그러니까 잠재 정당 지지율이라는 건 만약에 새로운 구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다 넣었을 경우. 네. 민주당이 3.1%포인트 현 지지율 대비 낮습니다. 43.7%이고요. 한국당은 현 지지율 대비 1.4%포인트 높은 20.6%를 기록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현 국민바른 지지율 합 대비 0.9%포인트 낮은 10.9%이고요. 정의당은 항상 높게 나왔어요. 현 지지율 대비 0.8%포인트 높은 6.9%이고요. 민주평화당은 창당 컨벤션 효과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4.3%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잠깐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론조사는 한국당을 이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 경험은 보도돼서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리얼미터하고는 거의 한 7, 8%, 한 10% 가까이 차이 나요. 왜 맞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여러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문항 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항 구성. 예,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당보다 바른미래당이 더 높거든요. 근데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바른미래보다 훨씬 높습니다. 두 배 차이는. 예, 기관의 질문을 봤더니 만약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면 이렇게 하고 질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점화 효과라고 해서 점화. 사전에 관련된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더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할 때 네. 지지율이 더 높게 설계된 것으로 해석하시는군요. 네. 심지어 이 조사기관에 국민정책연구원이 국민의당 소속 국민정책연구원이 조사를 의뢰한 건데요. 이 본 정당 지지도 설문에서 금방 말씀드린 그것뿐만 아니라 앞 질문에 두 당에 대한 통합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부분도 무슨 많이 있는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그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당 구도 하에서는 이라고 해서 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을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지 않고 묻는데 정보를 재차 물어보면 거기에 이제 점화 효과? 뭐 불을 붙인다는 뜻인가요? 네, 불을 붙인다는. 앞쪽에서 그런 인식을 강화시켜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 것이다. 뭐 이런. 네, 바른미래당에 하고 민주평화당하고 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호남에서 바른미래당이 9.3%, 민주평화당이 10.3%를 기록해서 처음으로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을 호남에서 앞섰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사 기호를 불러드리면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1,50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4.2%였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국민 인식. 네, 엄청난 논란이 일었죠. 네, 사실은 언론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던 언론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긍저지와 그리고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언론이 긍정적으로 여론을 유도하긴 했는데. 대다수 언론이.
그래서 저는 긍정 여론이 꽤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결과. 역시 공감도를 물었습니다. 공감하느냐. 공감하느냐. 이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공감하지 않는다가 58.9%가 나왔고요. 그렇게 했는데. 공감한다가 35.7%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부정적인 태도가 43.3%가 대다수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언론이 노력했는데 잘 안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